아버지, 내려요. 심혜우는 아들의 냉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충북 외곽 폐버스 차고지. 녹슨 버스 몇 대가 풀밭 사이로 기울어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만 스쳤다. 사람 냄새는 오래전에 사라진 곳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들 심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지혜 역시 얼굴을 창밖으로 돌린 채 침묵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잠깐만 여기 계세요. 상황 좀 나아지면 모시러 올게요. 거짓말이었다. 혜우는 알고 있었다. 차가 천천히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꼭 쥐었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지갑, 그리고 오래된 서류 몇 장뿐이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혜우는 평생을 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살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고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했다. 허리는 구부러지고 손마디는 퉁퉁 부었지만 그는 가족을 먹여 살렸다.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결혼도 시켰다. 그게 자랑이었다. 하지만 정년을 맞은 지 1년 만에 그는 짐이 되었다. 집값이 올랐다. 학원비가 많이 든다. 생활비가 빠듯하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아들은 대답 없이 고개만 떨구었고 결국 오늘 이곳에 내려놓았다. 혜우는 천천히 버스 차고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오래된 기름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벽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수안여객 정비동. 혜우는 그 글씨를 보며 멈춰섰다. 이곳은 30년 전 그가 잠시 일했던 버스 정비소였다. 그때는 젊었다. 버스 밑에 기어들어가 볼트를 조이고 타이어를 갈고 기름을 채웠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다시 이곳에 있었다. 혼자. 어르신 여기 왜 계세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놀라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정가은 기계정비사. 잠깐 쉴 곳이 필요해서. 혜우는 작게 대답했다. 가은은 잠시 혜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여긴 폐쇄 구역이에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일단 제 작업실로 가실래요? 혜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는 낯선 여자를 따라 어두운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마다 먼지가 일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가은의 작업실은 차고지 구석에 마련된 작은 창고였다.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낡은 의자 하나와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 커피포트와 컵라면 몇 개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커피라도 드실래요? 괜찮아. 가은은 말없이 라면을 끓였다. 냄새가 퍼지자 혜운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다. 어르신 여기 처음 오신 건 아니죠? 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옛날에 잠깐 일했어. 그렇구나. 그럼 혹시 여기 땅 주인분 아세요? 혜운은 뜨끔했다. 몰라. 왜? 곧 이 일대가 전기버스 충전단지로 재개발된대요.
토지 보상금 엄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혜운의 손이 멈췄다. 재개발, 토지 보상.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정비소 사장이었던 고인, 그가 폐업 직전에 했던 말. 매각 정리 못한 땅 한 필지는 혜운 씨 명의로 돌려놨어.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그때는 술김에 한 농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만약 그게 진짜라면? 혜운은 보따리를 열었다. 오래된 서류 사이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1994년 매각계약서. 그 종이를 보며 혜운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밤이 깊어졌다. 가은은 혜운에게 담요를 건네주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혜운은 전기장판 위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을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를 쓸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결국 남은 건 낡은 보따리 하나였다. 어르신, 잠 안 오세요? 가은이 조용히 물었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넌 자거라. 저도 잠이 안 와요.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요. 가은은 커피를 한 잔 더 끓이며 말했다. 저 원래 대기업 다녔어요. 기계공학과 나와서 자동차 회사 들어갔죠. 근데 3년 만에 관뒀어요. 왜?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요. 매일 실적, 경쟁, 눈치. 저는 그냥 기계 고치는 게 좋았는데 회사는 숫자만 봤어요. 혜운은 가은을 바라보았다. 젊은 여자가 이런 패차고에서 혼자 일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래서 여기서? 네. 혼자 정비일 배우면서 살고 있어요. 돈은 별로 안 되지만 마음은 편해요. 가은은 웃었다. 혜운은 그 웃음이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다. 세상에 밀려났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사람. 그 서류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은 보따리에서 매각계약서를 꺼내 보였다. 이게 혹시 진짜라면 말이야. 가은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다. 이거 등기소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같이 가실래요? 괜찮겠어? 당연하죠. 저도 궁금한데요. 가은은 환하게 웃었다. 혜운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등기소로 향했다. 가은의 낡은 경차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혜운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 아래로 펼쳐진 마을, 논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 세상은 변했지만 자신은 그대로였다. 등기소에 도착하자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1994년 매각 공증이네요. 오래됐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10분이 지났다. 혜운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은은 옆에서 조용히 손을 꼭 잡아주었다. 직원이 돌아왔다. 어르신 확인됐습니다. 심혜훈님 명에 맞습니다. 토지 면적은 1800평이고요. 정말 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구역 작년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평당 감정가가 현재 약 6천만 원 예상됩니다.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략 108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해우는 의자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하얘졌다. 108억.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가은이 해운의 어깨를 흔들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해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기쁨인지 허탈함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은은 해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냥 숨 좀 쉬세요. 두 사람은 등기소박 벤치에 앉았다. 해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인생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그날 밤 해운은 가은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그는 보따리를 풀고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아들 도연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해운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 재개발 통지서가 발송된 건 일주일 뒤였다. 해운의 휴대폰에는 낯선 번호들이 걸려왔다. 보상 컨설팅 업체,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 모두 108억이라는 숫자를 들먹이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운은 모든 전화를 끊었다. 그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가은은 해운을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 주었다. 창고 옆 비어있던 사무실이었는데 오래된 책상과 의자를 닦고 전기장판을 깔아주었다.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밥도 해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너한테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저도 외로웠는데 어르신 계시니까 좋아요. 가은은 환하게 웃었다. 해운은 그 웃음을 보며 딸이 있었다면 이랬을까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자 해운은 조금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토지 보상 절차를 밟기로 했다. 가은이 추천해준 지역 변호사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어르신, 보상금은 약 6개월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 소문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해운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도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해운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소문 들었어요. 땅 보상금 받으신다고. 해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집으로 오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하지만 해운은 차갑게 대답했다. 도연아, 나를 버린 건 돈 때문이 아니었잖아. 힘들어서라 했지. 맞아요, 그래서. 그 힘듦은 지금도 그대로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해운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희가 힘들다는 건 알아. 집값도 올랐고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겠지. 하지만 나를 폐차장에 내려놓은 그 순간 나는 이미 너희 가족이 아니었어. 아버지, 전화 끊는다. 해운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며칠 뒤 도연은 직접 찾아왔다. 며느리 지혜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해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다. 도현아, 지혜씨,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 하지만 애들은 죄가 없지. 손주들에게만 줄 거다. 해우는 보따리에서 손주들 사진을 꺼냈다. 초등학생 2명.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이 아이들이 20살 되면 각자 15억씩 신탁으로 줄 거다. 그 전까지는 너희도 건드릴 수 없어.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혜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나머지 돈은 내가 쓸 거다. 그리고 나는 혼자 살 거다. 해우는 조용히 일어났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뒤 해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보상금 지급일이 가까워지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 친척이라며 찾아온 사람들, 옛날 동료였다며 손 내미는 사람들. 모두 해운에게 도움을 청했다. 해운 형, 나 좀 도와줘. 사업 자금 좀 빌려줘. 해운아, 우리 옛날 같이 일했잖아. 조금만 보태줘. 해운은 모든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이미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알았다. 어느 날 해운은 가은을 불렀다. 가은아, 네, 어르신. 너한테 줄 게 있어. 해운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다. 3천만 원. 이건 뭐예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창업 자금으로서. 아니에요. 전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예요. 가은은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해우는 고집스럽게 봉투를 쥐어주었다. 받아. 넌 나한테 가족이었어. 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줬잖아. 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해우는 그 눈물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고마워, 가은아. 며칠 뒤 해우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떠났다. 조용한 마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그곳에서 작은 집 한 채를 샀다. 집은 단층이었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해우는 그곳에서 혼자 살기로 했다. 이사 가는 날 가은이 배웅을 나왔다. 어르신, 가끔 전화 드릴게요. 그래. 잘 지내라. 어르신도 건강하세요. 가은은 해운을 꼭 안아주었다. 해운은 그 따뜻함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남해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해운은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다. 세상도 그런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현이었다. 아버지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 손주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해우는 잠시 망설였다. 보고 싶지. 하지만 내가 돌아가면 너희는 또 나를 짐으로 볼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도연아, 나는 이미 버려진 사람이야. 그 순간 나는 죽었어. 지금 사는 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야. 해우는 전화를 끊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해우는 마음이 편했다. 3개월이 지났다. 해우는 남해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다. 아침이면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했다.
저녁이면 집 앞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이웃들은 해운을 서울서 내려온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들은 해운이 108억을 가진 사람인지 몰랐다. 해운도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손주 중 큰아이가 편지를 보내왔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왜 안 오세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울어요. 할아버지, 우리 잘못한 거 있어요? 해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정말 죄가 없었다. 그는 답장을 썼다.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할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줘. 20살 되면 할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렴.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해우는 바닷가에 섰다. 파도가 세차게 밀려왔다. 그는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아들이 자신을 버린 그 순간, 해운의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되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돈이 없을 때도 행복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한 그 순간, 그는 무너졌다. 용서는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해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세상은 용서하라고 말한다. 가족이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하지만 해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용서는 강요될 수 없었다. 그날 밤 해우는 일기를 썼다. 나는 버려진 순간 이미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 아들은 나를 찾아왔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돈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걸 안다. 그래서 나는 손주들에게만 줄 것이다. 그 아이들은 아직 순수하니까. 일기를 덮고 해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1년 뒤 해우는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아이들을 위한 책을 기증하고 방과 후에 아이들이 놀러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은은 가끔 찾아와 해운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녀는 작은 정비소를 차렸고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어르신, 행복하세요? 어느 날 가은이 물었다. 해운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행복하진 않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다. 해우는 생각했다. 나는 혼자를 택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밤이면 여전히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버지 돌아오세요. 하지만 해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돌아갈 곳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만의 자리를 찾았다. 남의 바닷가 작은 집. 그곳에서 해우는 조용히 살았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잊지 않았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